명희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성실하고 묵묵한 가장이었고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덕분에 명혜 씨에게는 아파트 한 채, 상가 임대 수익, 그리고 예금까지 제법 넉넉한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풍족함이 명혜 씨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거의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괜한 기대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희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는 수도권에서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워낙 바빠서 1년에 얼굴을 몇 번이나 볼까 말까 했지만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묻고 손주들 사진을 보내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런 큰아들이 멀리 살아도 효심만큼은 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난히 엄마를 잘 따르고 살가운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며느리의 의견에 많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또렷하고 똑 부러진 성격으로 살림이며 아이들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명혜 씨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어쩐지 거리감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볼 때마다 명희 씨의 마음은 언제나 말랑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둘째 손주는 아직 7살로 해맑게 웃으며 안길 때면 그 따뜻한 체온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남편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예뻐했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주들 사진을 하나하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명희 씨의 삶은 단조롭지만 차분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들르고 주말에는 가까운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챙겼습니다.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것 외에는 그다지 복잡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득 집안의 감도는 정막이 더욱 크게 느껴졌고 남편과 나누던 대화도 아들들의 전화도 자주 없는 날이면 마음 한켠이 헛헛해졌습니다. 명혜 씨는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을 일하며 흘린 땀방울로 이루어진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돈줄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도 스쳤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나 계산적인 말투를 들을 때면 그런 생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명희 씨는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애교 많고 다정한 아들이었기에 며느리와 함께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을 마련하느라 목돈을 보태주었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생활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들이 아들보다는 며느리에게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서운함도 함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명희 씨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히 살아서 손주들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명희 씨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뒷자리를 지키는 편이었지만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때로는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언젠가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는 아주 사소한 계기, 손주가 보내온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될 운명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명희 씨는 둘째 아들 내외의 집안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명희 씨의 안사돈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거동이 힘들어졌고 고혈압과 수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병원 다녀오시는 것도 어렵고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몸이 아프면 가족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이지. 그렇게 안사돈은 둘째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둘째 부부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명희 씨와의 왕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평소 주말마다 들르던 며느리도 이제는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명희 씨는 바쁘겠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조용한 거리감은 조금씩 가슴 속에 외로움으로 쌓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둘째 부부가 오랜만에 명희 씨 집을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둘은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번에 친정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밤마다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입소를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명희 씨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기에 며느리의 이 고백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빠네도 막내도 형편이 안 돼서요. 결국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리고 곧바로 손을 내미는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인데 도와야지. 며칠 후 명희 씨는 며느리에게 일부 금액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였지만 명희 씨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느리는 꽃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다시 명희 씨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감사드려요. 덕분에 잘 모셨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손주가 그린 그림과 편지까지 건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명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돈을 보태주길 잘했구나. 그날 밤 명희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땐 돕는 게 맞지요. 그렇게 명희 씨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 안에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요했던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와의 통화에서는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며느리는 사진도 자주 보내주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가족이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아침, 둘째 아들 부부가 명희 씨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급하게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며느리는 다소 급한 말투였고 아들은 짐짓 미안한 얼굴로 명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집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었고 오랜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반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7살 난 손주는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며 명희 씨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그중엔 가족이 최근에 다녀온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 같이 바다 다녀왔어요. 물 엄청 차가웠는데 나 튜브 타고 놀았어요. 명희 씨는 그 말에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바다에 다녀왔니? 언제? 저번 주요. 아빠랑 엄마랑 삼촌도 다 같이 갔어요. 할머니도 갔어요. 그 말에 명희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물은 안 들어가고 사진만 찍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아이는 별 생각 없는 듯 말하며 가방 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명희 씨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바닷가 풍경, 튜브를 탄 손주와 물장구를 치는 형의 모습, 그리고 그 뒤쪽 피크닉 의자에 앉아 웃고 있는 중년 여인의 모습. 명희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햇살에 가려져 살짝 흐리긴 했지만 그 얼굴은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웃고 있는 얼굴, 며느리 옆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 여인. 바로 며칠 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줄 알았던 안사돈은 사실 입원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 자신이 보탠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요양병원 비용이라고 했던 말은 거짓이었던 걸까? 명희 씨는 차마 그런 생각을 곧장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진을 여러 번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진은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명희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이 보탠 돈은 분명 요양병원 입원 비용으로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 씨는 가슴 깊이 숨어있던 불안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참 재밌었겠구나. 사진, 할머니가 잠깐만 더 볼게. 아이를 부엌으로 보내 과일을 꺼내오게 한 뒤 명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며칠 뒤 명희 씨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 병원 생활은 어떤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아직 병원에 계시니까 자주 가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명희 씨는 더욱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통화가 오갔지만 며느리는 요양병원 이야기를 피했고 둘째 아들은 전보다 더 무심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사라졌습니다. 그럴수록 명희 씨는 외로움과 당혹감, 그리고 불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혹시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라는 자책과 그들이 나를 속인 건 아닐까라는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희 씨는 아들 부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이번 일만 지나가면 어머님도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자고 했던 그 말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쩐지 모두 계산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고마움과 유대감이 실은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 속 일부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희 씨의 가슴은 답답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가족, 자신이 먼저 손 내밀었던 그들이 이토록 쉽게 진심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명희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며느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던 아들,
자신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며느리는 남이라지만 넌 내 아들이었잖니. 그 말이 명희 씨 마음속에 천천히 내려앉으며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거짓을 아들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혹시 엄마가 준 돈, 그거 어떻게 썼니?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사진 속에는 안 싸돈이 여행지에 있던데.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요양병원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명희 씨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한 건 고마웠지만 그 한마디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였는지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원래 병원비로 보태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가족 여행도 다녀오고 새 냉장고도 사고 엄마가 도와주신 거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명희 씨는 도와주기 위해 돈을 건넸고 진심으로 안싸돈의 건강을 걱정했으며 그 돈이 요양병원 입원에 쓰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명희 씨가 아무도 없이 홀로 조용히 지내던 그 시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여행을 다녀오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명희 씨에게 선물과 손편지를 보내며 어머님 덕분에 너무 잘 모셨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손주가 직접 썼다는 편지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감동받았던 순간들이 이제는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명희 씨는 방 한켠에 놓인 꽃바구니와 건강식품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감사의 표시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진심을 믿고 베풀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오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희 씨는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명희 씨는 곧장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여전히 넉넉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남편과 함께 일군 그 재산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명희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줬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모든 퍼즐을 맞추듯이. 명희 씨는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어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용히 단단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분노는 침묵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곧 드러날 응답을 준비하며 명희 씨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희 씨는 구청에 들러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인근 법무사 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의 자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새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의지대로 돈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또다시 명희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애들이 어머님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명희 씨는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내어주고 묵묵히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이들 학원비가 좀 밀려서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명희 씨는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지. 근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명희 씨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지갑도 열었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그만 가보렴. 며느리는 머쓱한 얼굴로 자리를 떴고 그 이후로 둘째 부부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곧바로 큰아들과 통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담담히 털어놓자 큰아들은 말없이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엄마는 절대 혼자 아니에요. 며칠 후 명희 씨는 은행과 법무사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 신탁으로 분리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에게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배분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때때로 이용당할 수 있지만 분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동네 우체국에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큰 손주가 직접 고른 책갈피와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같이 책 읽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명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만은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잘했죠? 이제 저도 저를 지킬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봄이 오기 전 명희 씨는 오래된 결정을 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 중 오래된 임대용 한 채를 정리하고 자신이 직접 거주할 작고 단정한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과 얽힌 기억이 켜켜이 묻은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명희 씨는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고 삶을 다시 써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닥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주방엔 자신이 좋아하는 찻잔들을 정갈히 놓았습니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며 때때로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공연이나 강연 일정을 보며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술관에 다녀오고 또 다른 날은 근처 클래식 음악회에 다녀오며 명희 씨는 점차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근처에 생긴 작은 꽃시장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 노란 튤립이나 분홍 카네이션을 한 다발씩 사서 방 안에 꽂아 두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잊고 있던 기다림의 감정을 회복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루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희 씨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명희 씨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는 직접 고른 책 한 권과 그림 일기를 보여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란다.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명희 씨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이가 남기고 간 초콜릿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입 베어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뒷부분은 조금 늦게 피는 꽃 같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피어난다. 이제 명희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돈도 가족도 관계도. 더는 그것들이 마음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단해졌습니다.